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다 지나가는 때가 됐네요. 2024년도 장애계 핫 이슈 탑5를 정리하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평가도 해보고 앞으로 방향도 좀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 14개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 인권 보호와 권익 옹호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애인 언론계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올해의 핫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우리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 인디고 이용석 편집장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 인디고에서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에 거기 장애인 웰페어 뉴스의 박성용 보도팀장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페어 뉴스 박성용 보도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애계 핫 이슈를 다루는 자리에서 전산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한국장애인신문의 이형재 부장님께서도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애인신문의 사회복지부를 맡고 있는 이형재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장애인 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장애인계 언론계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설문을 하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올해 있었는지 전부 취합을 해서 탑5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주제가 이제 장애인 비하 발언하고 학대 범죄에 관련 것들이 올해도 여전히 많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그 보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게 장애인 신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저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올해는 굉장히 많은 이제 장애인 대상 범죄, 비하나 학대들이 있었는데요. 청주 교회 목사 이제 중증 장애인 감금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 이제 정계 쪽에서의 장애인 비하 발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또 저기 온라인 거기 유튜브에서도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거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장애 관련 장애가 있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컨텐츠화해서 그 컨텐츠를 그 재산을 벌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반면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없어서 지금 현재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운영했던 분들은 장애인들한테 동의도 받았고 또 그 보수도 지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게 장애인 학대로 보면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 것은 장애인 학대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박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프라인에서만 머물러 있던 장애인 학대가 온라인까지 지금 넘어간 것 자체가 지금 문제거든요. 이분들 장애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학대들이 단순한 소모성 콘텐츠로 소모가 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수익 창출까지 이어진다면은 이건 당연히 장애인 학대인 거죠.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그분들을 이용해서 착취를 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게 건절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게 방안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인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장애 차별적 용어 개선 방안을 이제 마련하거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근절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미비한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인식 개선을 더 향상시켜서 좀 대국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장애인 건강권하고 건강주치의제도인데, 건강주치의제도가 시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다음에 의료계에서도 수가가 굉장히 낮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왜 이슈가 됐는지 박성용 팀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그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대한 문제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장애인 건강주치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전문적인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입니다. 2018년 5월부터 시작돼서 6년째 진행 중인데요. 올해부터는 경증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4단계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분들이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시기도 하는데요. 해당 제도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이 좀 있지만 올해 부각된 부분은 수요에 비해 적은 공급입니다. 서비스 대상 확대와 이용 가능 지역이 늘어나면서 수요 늘어나는데 의사들의 동참은 적다는 것이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예지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은 1차부터 4차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 건강주치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502명에서 5,255명으로 10.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주치의 숫자가 340명에서 765명으로 단 2.25배에서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리고 이 등록된 주치의들이 모두 활동하면 좋겠는데 지난 6월 기준으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주치의 숫자가 11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수가 체계인데요. 해당 제도가 방문 진료 특성상의 이동 시간을 포함해서 일반 외래 진료보다 많은 진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수가는 방문 횟수로 책정이 되는 바람에 실제 주치의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사들이 동참해야 제도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실시되는 거고,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아니고 모든 국민한테 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장애인이 먼저 실시하면서 우리도 확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도 될 수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왜 이 주치의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못하고 있는지 혹시 편집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장애인 관련돼 있는 현재 지금 장애인 건강주치제도는 결국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18년도에 이 법이 도입되면서 거의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주치제도, 그다음에 재활운동 및 체육 등 기타 관련되어 있는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계속 시범 사업 안에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 법의 가장 목적은 뭐냐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법의 목적이었는데 주치의제도가 가장 유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도의 처음에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 안에서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게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이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활용하기가 꽤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이 시행되어 왔지만 정부나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실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짚어오기만 했었고 실질적으로 제도로서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현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증 장애가 그 대상이었는데 지금 모든 장애를 포함된다 하더라도 과연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실용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의문이긴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실질적인 제도를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모호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기타 중증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소위 말해 BF 베리어 프리에 대한
시설의 조건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데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장애인들의 의료 접근성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건강주치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예. 거기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어려워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정부에서 저게 이제 그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기는 하지만 장애인 자부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부담이 없던 게 더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는 큰 부담이 될 건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법으로 따지면은 의료비를 지원을 하죠, 사실은. 네.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법적인 제도로서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 의료비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매우 까다로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전체 장애 인구 중에서 약 한 16% 정도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그 제도를 받고 있는데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사실상 받는다고 보고, 그분들 또 문제는 그 이외의 의료비를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조건 안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수급의 그 뭐랄까 그 수급자가 아닌 상태에서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의료비를 받기에 꽤 까다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조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정부에서 그걸 이제 정량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률제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사실상의 의료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얼만큼 가느냐가 더 중요한 식의 형태로 의료비에 대한 것들을 압박하게 되면 사실상 장애가 있는 분들, 그것도 의료비에 대한 애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병원에 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 장애인들에게 거기 자부담을 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중증 장애인한테서 전 장애인들을 학대했다, 정부는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 피부에 와닿는 정말로 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고령 장애인에 대한 것이 주제입니다.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들이 그 토론도 많이 하고,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장애인 고령에 있어서의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는 굉장히 많은 욕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법까지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크게 반응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영석 편집장님,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고령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0년 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장애계에서 이와 관련돼 있는 토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관련돼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자는 노력들도 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가 되어 있죠. 현재 지금 만 65세 이상의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약 53.9%, 2023년도에 보면은 53.9%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구 비율이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42.3%에서 무려 11%가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만큼 빨리 만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관련되어 있는 특별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고령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고령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의료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소득에 대한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결국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걸 법률 안에 담든지 그것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관련되어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아마 끊임없이 계속 있어 올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박 팀장님, 이런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주로 의료 위주로 해서 많이 좀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장애인들이 뭐 외로워진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주거 문제라든지 뭔가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아무리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삶의 의미가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어서 어떤 더 추가적인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사회가 지금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사실 좀 사회 활동을 좀 늘리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문제로 하나 지적되는 부분이 사실 장기 요양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이 운영이 되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소득도 같이 소득 증대 효과도 있고 이제 이분들이 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좀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장기 요양을 받게 되면은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를 못 하게 되는 좀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근데 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인이지만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다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못 하게 되니 근데 문제는 장기 요양의 성격이 좀 요양보호사가 좀 가정에 방문해서 노인성 질환 환자를 좀 치료하고 이런 성격에 가까운데 근데 활동 지원은 좀 사실 다르잖아요. 활동 지원은 많이 다른데 근데 활동 지원 다르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도 좀 문제가 생기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사실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만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분들도 좀 활동 지원 혜택권을 좀 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분들이 이제 좀 그동안 사실 이번에 좀 문제가 있던 게 이제 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로 이제 돌아가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사례를 좀 비춰봤을 때 좀 이분들이 좀 사회로 나오실 수 있는 그리고 의료비 혜택 같은 경우 사실 예산 총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정 간의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장님께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노인분들이 인구가 자꾸 느니까 정부는 이제 65세 노인 기준의 연령을 오히려 70세나 75세로 늘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오히려 조기에 장애인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땡겨서 장애인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좀 더 이런 나이에 연금이라든가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연금은 지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지급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장애인 연금 대상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연금에서 이제 기초급여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별도 신청을 통해 이제 기초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급여와 이제 기초연금 둘 다 이제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이제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최대 수령액은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존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되던 이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이제 제도에 의해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제 기초연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에서 이제 탈락하는 일도 발생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장애인 연금을 받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것을 알고 이제 뭐 수급의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이제 해당 금액을 이제 부가급여로 이렇게 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이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의 경우는 64세 이전에 이제 소득으로 안 보는 급여를 받다가 65세부터 이제 소득으로 보는 급여를 받게 되면서 소득 인정액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또 수급자에서 탈락되지는 않더라도 수급비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64세까지 받아오던 금액보다 이제 더 지원이 필요해진 65세 이후에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측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제 기초연금도 이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도의 방안이 없어서 이제 고령 장애 인구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전체 장애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초고령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령 장애인에 대한 대비책이 좀 많이 미비해서 좀 논의를 통해서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령이 되어서 받게 된 연금은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인데 그것을 또 소득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기초생활 수급비도 뭐 축소가 된다거나 그래서 딴 걸 주는 대신에 딴 것을 또 축소해 버림으로써 이렇게 노후에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활동 지원 서비스도 65세가 지나면은 못 받게 돼 있는 겁니까? 이용석 근데 만약에 만 65세 이상 장애를 갖게 되면 활동적 서비스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관련돼 있는 법을 고치고자 하는 발의안도 계속 있었는데 여전히 현재는 지금 다 폐기가 된 상태고요. 아마 그 관련돼 있는 법을 다시 또 김혜지 의원 등이 다시 또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바꾸기 어려운지 저는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식의 그 관련 법들을 개선되고 고쳐져야지만 그 관련돼 있는 활동적 서비스와 현재의 그 활동적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인 복지 혜택, 복지에 아마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로 계속 논의가 되는 것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박 팀장님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을 고쳐서 아니면 새롭게 법을 제정을 해서 법으로서 정해 나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예 기본법화돼서 뭐 별도로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보장을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사실 힘든 부분이 사실이고 그럼 지금 있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이용석 편집자님 말에 공감이 되는 게 이분들이 장기요양급여랑 활동지원을 둘 다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전에 받던 활동지원을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 하나로 장기요양급여로 해버리고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애초에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그 김예지 의원이 좀 장애 활동지원 선택권 관련해가지고 그 개정안을 발의한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그 법 쪽에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매번 국회 때마다 폐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해서 사실 장애인분들에게 활동 지원만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진지하게 논의가 돼서 좀 장애계들이 좀 이때만큼은 좀 하나로 뭉쳐서 좀 이야기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 해결 방안은 아직 정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체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를 한다고 정부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통합돌봄 지원법이 생겨가지고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한다고 법에는 돼 있는데 포함한다는 단 한 줄만 들어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어떤 것도 없고 시범사업에서도 장애인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두 분 중에서 누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체중증 발달장애인 그 통합돌봄 서비스는 사실상 뭐 24시간 우선은 24시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간, 그다음에 개별 지원, 그다음에 주간 그룹 지원 등 모두 세 가지 서비스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작년도에 아마 시범 사업을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4시간 지원을 목표 위원 340명 중에서 불과 7%인 24명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법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이게 이제 실질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 통합돌봄 주요 서비스의 대상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내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그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한 이 통합돌봄이 명확하게 제도화돼서 이행할지에 대한 여부 같은 것들도 결국 현재 복지부에서도 이 관련되어 있는 고민들을 있기는 하지만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서비스의 원래 기본 취지는 매우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취지가 전담제 우리 주치제도처럼 전담제를 둬가지고 담당자를 정해준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에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현재는 지금 위탁 운영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그 센터를 구성을 해서 그 센터에서 그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그쪽에서 다시 또 선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까다로움이나 이런 문제들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또 서비스를 받을지 안 받을지 여부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서비스 대상자들은 쉽지 않겠죠 결국에는. 네. 통합돌봄 서비스가 거기 이제 노인을 포함해서 통합돌봄 지원법에서 이제 장애인한테 혜택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부장님? 사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앞으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채용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말이 많거든요. 애초에 그 뭐 물론 목적은 뭐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 대상으로 해서 뭐 24시간 지원, 최대 24시간 지원까지 해주겠다.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것조차도 지금 그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고 각 특성에 그 개별적으로 특성이 다른 이 발달장애인 분들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그리고 센터 측에서는 그 각 지역별 센터별로 이렇게 서비스 질이 또 차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어느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말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게 본 사업으로 좀 시행이 된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이게 시범 사업 느낌으로 계속 흘러가서 이게 과연 당사자들에게 좀 체감이 되는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들한테 이제 가족이 계속 이제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가족은 다른 일을 못 하고 매여 있어야 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여러 가지 그 위험 사항이든 아니면은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제 주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퇴화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거나 할 텐데 그 많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기관이 그것을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네트워크가 현재 돼 있는지 또 예산이 있는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가 여론의 장애인계의 그 이제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한다고 발표만 해놓은 상태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다 또는 뭐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할 것 같다 혹시 정보가 있으신가요? 이영석 이 관련돼 있는 정보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시범 사업이 지나고 올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 관련돼 있는 명확한 제도적인 로드맵이 잡혀 있다고는 얘기 들어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시범 사업의 테두리의 방식, 그래서 강주형이라고 얘기하죠. 광주형으로 계속 나아갈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것이 예산도 지금 꽤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올해보다 훨씬 더 유의미한 방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현재 지금 그 관련돼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발달장애계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논의가 있는 것 같고. 예. 우리가 정부가 이야기해서 뭐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센터예요. 센터를 그렇죠. 예. 만들어요. 그다음에 센터에 한 1억씩 줘서 직원을 한 2~3명 이렇게 배정을 그렇죠. 해주고 예. 월급을 줘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센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게 쉽지 않고 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몇 개 만드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권을 인정해줘서 그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뭔가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고 아주 풍성하게 논의나 외침은 있었는데 정리된 게 없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정리해서 좀 알차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원래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좀 이영석 편집장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애에 관련된 제도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처음 2조 5천억 정도까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현재 내년에 2조 5천억으로 늘어나면 전체 장애 관련된 예산 8조 중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자체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어서 2조 5천억이면 실제로는 3조 3조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비용을 들이는 직접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게 활동 지원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 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안마사분이 자살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활동 지원 비용을 여기 뭐 반납하라 약 3년 동안인가요? 예, 3년간 반납하라고 했는데 그게 장애인이 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이제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또 이제 외출할 때에 이제 그 도와주는 비용으로 써야 되는데 안마라는 일을 하면서 뭐 전화를 받거나 눈이 안 보이니까 고객이 내는 직업생활을 했다고 해서. 카드 같은 것을 결제해 주는 걸 도와줬다. 그런데 그게 항시 도와준 게 아니라 뭐 일부분을 도와줬더라도 돈은 전액을 환수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억 원 정도를 환수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이었죠. 네, 이런 문제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이 환수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가 결국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관련된 비용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장애 당사자 분들의 실질적 사회생활을 억압하는 기저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에도 아마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장님, 활동 지원 서비스가 이제 판정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몇 시간 준다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애 유형별로 불만이 많아요. 이게 활동 지원 서비스가 신체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보다 보니까 시각장애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서 눈이 되는 거는 움직이는 건 혼자 할 수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제 해서 장애 유형 간의 그 서비스의 균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판정 제도를 장애 유형별로 나누어서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몰라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못 받았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정신장애인의 88.4%가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이후에서는 서비스 존재를 몰라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할 때 이제 유형별로 이 서비스가 더 유형별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는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부정으로 쓴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지는 않나 또는 거기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돈을 혹시 나누지는 않나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장애인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박 팀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활동 지원에 대해서 부정 수급을 하는 분들도 뭐 일부는 있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을 포함해서 좀 감각 쪽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활동 지원 그 시작부터 좀 불만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부터. 근데 사실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된 상태에서도 이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장애 등급제 폐지가 된 게 맞는 건지 활동 지원의 시간이 줄어들고 그런 문제들이 더 발생하니까 사실 그런 아쉬움들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는 활동 지원의 부정 수급이 없는지 물론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정부는 이제 법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활동 지원이 과연 당사자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바라는지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가는 하는데 기관이 서비스를 얼마나 했는지 이제 제공기간 평가는 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모니터링은 현재 안 하고 있어서 예,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활동 지원 서비스가 굉장히 장애인한테 필요한 서비스고 장애인한테 하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예산이 큰 것이기도 한데 계속 이런 불만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가 부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판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활동 지원 서비스가 60부터 64세인가요? 64세. 그래서 이 지나고 나면 그 노인으로 가면 서비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축소가 돼서 문제도 아까 한번 이야기는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현재 어떤 대안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관련돼 있는 대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것이 이제 통과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제거가 돼야 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현재의 그 만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현재 지금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법안이 빨리가 통과돼서 이것이 이제 제도화되는 것이 우선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들의 가장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칭에 대한 문제 아시잖아요. 그 체중증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 서비스 매칭이 안 돼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사실상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그 예산이 남는 게 약 한 20% 정도라고 하는 게 작년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를 또 현재 지금 개인 예산제를 통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이긴 하지만 과연 그 개인 예산제에 필요한 재원을 활동 지원 예산에서 끌어다가 써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상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 정도의 예산이 남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쓰고 있는 건데 그것을 끌어다가 개인 예산제도의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정부의 방안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 지원 예산이 그러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많은 만큼 문제는 끊임없이 생길 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도 초기에는 있어 왔죠. 많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장애인 당사자분들 그다음에 거기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없애고 고민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실상 또 여러 가지 칸막이를 만들어서 사실상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고민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이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매칭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 그다음에 이분들이 매칭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거기 활동 지원사들, 그러니까 중증 장애를 활동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에 대한 문제까지 받아들인다 보면 좀 더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그 방안을 마련하는데 좀 더 거시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시발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팀장님, 금방 개인 예산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개인 예산제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 예산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활동 지원 급여에서 일부 좀 급여 시간을 좀 서비스 시간을 사용해서 다른 본인에게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내년부터 이제 본 사업으로 26년부터 이제 본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모델은 이제 급여의 10% 범위에 사용하는 급여 유연화 모델, 그리고 20% 범위에서 좀 간호조무사라든지 좀 특수한 인력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좀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 등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중도 포기자 117명을 조사해 봤는데 50.4%가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해서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게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는 활동 지원 시간에서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기존 시간도 부족한데 과연 여기에다 이거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여력이 있는가, 그에 대한 것도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사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좀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포괄 개인 예산제
좀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 이제 부처 간에 이제 좀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처 간에 뭐 고용노동부나 뭐 복지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그 퍼져 있는 그 다양한 장애인 관련 그 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좀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의견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한테 그 이제 지원되는 것이 이제 현금으로 주는 장애인 연금처럼 게 있고 서비스로 주는 이제 현물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할인해 주는 감면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한다고 치면 외국에는 이 장애인의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 그 서비스 구매권을 또 이제 현금으로 주는데 우리는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일부만을 가지고 다른데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선택권을 이제 정말로 준 거냐 이런 비판도 있기도 합니다. 외국처럼 활동 지원 서비스도 그 이제 개인 예산제 돈으로 직접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서 실시하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우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개인 예산제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이번에 그 보도 자료 나온 게 있던데 가족이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때까지는 못하도록 이제 했는데 가족이 하면 부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또는 자기 결정권을 뺏을 것이다. 서비스를 주는데 이런 서비스를 해라. 그러면 본인이 장애는 싫다 하는데 강제적으로 했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심 때문에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중증 발달 장애인들한테는 하게 해주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돈은 이제 50%만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전에는 가족이 못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활동 지원사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지자체 장애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연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 팀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 사실 긍정적인 면만 본다면은 가족이 가족만큼 가장 그 특성을 잘 알 수는 가족이 가장 그 특성을 잘 알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한 점에서 가뜩이나 이 중증이거나 도전적 행동이 심하신 분들은 매칭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당가자 자신의 뭐 자녀를 돌본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좀 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근데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는 뭐 그것도 초기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은 됩니다. 일부 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같이 판단을 해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좀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 이영숙 편집장님. 네네. 외국처럼 가족이 하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네.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정부가 고용을 해서 그러니까 아예 센터가 고용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고용하는 걸로 해서 가족은 관리를 하면서 전액을 지급하는 그런 것들이 유럽에는 있거든요. 네네. 우리도 같은 일을 하고 돈을 가족이기 때문에 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들한테 활동적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절반으로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나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 똑같이 손해를 보는 방식이 되잖아요. 현재 이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공적 영역에서 공공으로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서비스도 유연해지고 서비스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이죠. 훨씬 더 좋고.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이제요.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 됐어요. 활동지원 가족급여 지속 요구를 해왔던 장애 당사자, 그러니까 장애 단체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행령이 2024년 5월 28일 날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 법이 가족 한시적으로 2년 동안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지금 2024년 1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 가족을 막아둔 이유가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은 물론이거니와 이분들을 돌보지 않고 집에다 가둬두고 나가서 다른 일을 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들이 와서 이걸 막은 건데 그것이 해소됐나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법이 통과가 되고 이것이 다시 또 제도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애초에 관련돼서 제가 정책 일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고, 보면은 아직은 이걸 공적 영역에서 그냥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면은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걸 가족한테 이걸 감당하게 한다. 사실은 여전히 의문점이긴 해요. 예. 예, 정부가 일자리 창출도 하는데 장애인 가족을 돌보면서 다른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50% 할인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을 받으려면 자부담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자부담이 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부담도 현실화해서 물론 정부가 자부담의 한도액은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기초생활수급비 받아서 자부담을 한 절반 정도 해버리면 생활비가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낮추거나 정부가 서비스를 주는데 조건부로 해서 일부를 자부담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더 획기적인 그런 제도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패널 분들께서 장애인에게 새로운 어떤 문제점, 이 5가지 외에도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나 아니면은 정부에게 어떤 새롭게 제안하고 싶거나 바라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5개 주제 다뤘었는데 사실 활동지원제도 문제라든지 또 고령장애인 문제, 통합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게 올 한 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지난해에도 사실 얘기가 됐던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올해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사실 아쉬운 마음도 크긴 합니다. 그 정부 차원에서 매년 이제 복지부 예산도 늘리고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 예산 늘렸다고 매번 그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과연 장애인분들이 좀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과연 질적인 성장이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도 이 토크쇼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주제들 말고 좀 새로운 이슈들로 좀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개선해서 저희가 좀 더 진취적인 논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편지장님께서 네, 저는 그 장애인 재난 문제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마련이 사실 전무한 상태거든요. 관련돼서 장애인 재난법에 그 장애인들도 재난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대응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사실은 저도 아주 의문이거든요. 불났다고 생각하고 장애인을 밖에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현재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재난에 대한 문제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누가 그 장애인들이 피난할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전기가 나가면 계단으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개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박스를 만들어서 산소가 공급되면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냉각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박스를 만든 분도 있는데 네네. 정부에서는 그거는 시설이 아니고 도구일 뿐이다. 정부 허가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가를 안 해줘서 또 설치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재난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장애인은 구조를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리고 일반 구조의 시설을 장애인들이 설 수 없다는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중증 발달 장애에 대한 이제 명확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고 합의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부에 좀 기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2026년에 통합돌봄 지원법이 진행이 되는데
앞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해당 법안이 주 연기 기관이 의료기관이나 이제 장기 요양기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사회보장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도 그렇고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이제 모든 돌봄 대상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 체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중증장애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장애인 등급이 없어지면서 장애 정도라고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중증장애, 경증장애라는 단어를 쓰면 아주 편할 텐데 장애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용어를 바꿨어요. 네네. 그 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그거하고 같은 용어로 써버리면 중증장애인 서비스는 모든 중증장애인한테 모두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증장애인 개념은 다르다. 그래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표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그러면 기준이 뭐냐?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판정하는 기준도 되어 있지 않아서 중증장애인 기준이 현재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좀 해결되도록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잘된 제도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예, 오늘 5가지에다가 또 그 기타 각자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공감도 해주시고 또 장애인 문제를 다 우리 이웃의 문제 또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 주셔야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들만 생각하거나 장애인 관련된 정책을 하는 분들만의 문제로 됐을 때는 큰 힘을 받지 못해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과 그런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사람은요. 장애인단체 청년협회 정책위원장 맡고 있는 서인한이었습니다. 오늘 모두 출연해 주시고 아주 뜻깊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